네, 2월 11일 장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 안녕하세요. 원래 라이브 방송 때도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황유은 팀장이 오시는 날인데 금요일 날. 네, 오늘 좀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우리 박현상 차장님이 그 월요일이잖아요. 네네. 서로 이렇게 바꾼 걸로. 네, 좋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어제 오늘 새벽에 나스닥 빠진 거에 비하면 그래도 선방한 거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괴로워요. 코스닥 쪽을 보면. 뭐 코스닥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시작하면서 조금 현장의 소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제가 말하는 현장이 크게 두 가지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은 제가 소통하는 고객들. 두 번째 현장은 고객들이 아닌 주식을 많이 하는 직원들이라든지 혹은 여러 하우스들이라 얘기를 하죠. 그쪽 얘기를 근데 그 두 곳의 소리가 합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한쪽에서는 그래 해볼만 하다. 한쪽에서는 너무 힘들다. 이런 식의 저도 이제 경험적인 그 결론인데 오늘은 둘 다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희망이 있어야지 버티거든요. 그렇죠. 예, 희망이 있어야 버티는데 물론 어젯밤에는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많이 부러지고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을 조금 더 급격하게 할 수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시장은 생각보다 양호했습니다. 그렇죠. 오전장은 괜찮았어요. 네. 우리 라이브 할 때도. 한 10시, 11시, 12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오전장은 그러더라도 좀 최근 한 3일 동안 시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황을 연장시킬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전에 반등이 나올 때 나름 그래도 2600을 깨졌다가 거의 2800 근처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좀 안심을 가져셨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있더라도 이거죠. 내 거는 조정을 안 받을 거야 라든지. 왜냐면은요. 여기서 내 거는 조정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내 거가 안 올랐거든요. 반등이 나올 때. 근데 내 거가 또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 것도 없는데 네. 최근에 어떤 그 반등장에서 네. 그러니까는 제가 어제 그제까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지수만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내 거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내 거의 반등은 내 계좌에서 일부를 현금화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나온 겁니다. 지금. 일부라도 좀 돼야 되거든요. 현금화가. 그래야지 현금을 만들고 내가 다음에 빠질 때 뭘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최근 1년 동안은 그래도 반등이 나오면서 내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어도 하반기에는 메타버스를 건드렸고 2차 전지를 건드렸고 NFT 게임을 건드렸습니다. 근데 그 세 섹터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지금까지요. 근데 개인 투자자 가장 많이 투자했던 섹터가 맞습니다. 작년 하반기를 그나마 우리 투자자분들이 힘들다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놓지 않고 버텼었던 이유는 그겁니다. 적어도 일부 뭐 메타버스가 실적이 없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을 조금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난 그 종목이 플러스가 났었거든요. 장이 빠졌다 올라올 때.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갖고 있지 않은 은행주, 음식료 이런 소위 가치주 영역에 있는 종목들만 그럴싸한 반등이 나왔을 뿐이니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관심이 없어 했던 재미없다고 소위 생각했던 그동안에 그 주식들만 버티거나 올랐으니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지금 지수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2747포인트 그 코스닥이 877포인트인데 막상 지수 레벨을 봤을 때는 저희가 설 연휴 전에 레벨보다 훨씬 좋습니다. 설 연휴 전에는 제발 빠지는 것만 멈춰다오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요일까지는 지수만 올랐다고요. 오늘은 손을 놓은 겁니다. 이렇게. 뭘 해도 안 돼. 네, 손을 놓은 겁니다. 뭐 답이 없네. 예, 이게 아마 찐 시황일 겁니다. 예. 이 참. 이게 저도 이제 방송을 하고 뭐 이것저것 고객의 소리를 들어보고 하더라도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전문가가 뭐 부끄럽긴 하지만 근데 저도 지치고 일단 오늘은 조금 방송을 하기 싫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은 저도 좀 지친 거죠 많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그러더라도 용기 삼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가 잠깐 화면 보시면은요, 네. 거래소를 외국인들이 6,100억 샀습니다. 아, 많이 샀네요. 많이 샀어요. 근데 어제 기억을 하시죠? 어제는요 8,000억 샀습니다. 그러면은 지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래소는요. 근데 6,000억이랑 8,000억을 살 때 산 종목이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삼성전자 하이닉스였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빈익빈 부익부네요. 맞습니다.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볼까요? 오늘 하이닉스는 오늘 양봉이었죠. 양봉이죠. 당연히. 하이닉스는요. 우리 장중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지금 하이닉스 차트입니다. 이게 무슨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시가총액 2위가 아니고 3위죠 이제. 3위 종목이 이렇게 강하면은요. 하이닉스 보유자분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하이닉스 100% 몰빵은 아닐 겁니다. 다른 종목도 같이 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 브로커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땡기는 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소위 최근 2, 3일은 이 종목만 땡겼으니 물론 뭐 키옥시와 생산 차질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럴싸합니다.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어 그럴싸하기 보이죠. 때문에 예, 그럴싸하기 때문에 더 답답한 거죠. 그렇지만 시장이 너무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거는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에 대변해서 극단적인 종목이 또 있습니다. 크래프톤을 좀 볼게요. 아, 크래프톤 오늘도 네. 개파락했죠. 실적 네. 발표 쇼크 받고. 실적 발표 뭐 영업이익 컨센으로 2천억이었는데 발표한 게 뭐 훨씬 적은 수치로 나왔으니까 그럴 수 있긴 하지만은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게 어떻게 저 시가총액 상위 있는 게임주인데 이렇게까지 팔 수가 있는지 요거를 좀 연장선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시장에서 지지난주에 페이스북이 안 좋게 나올 때 뭐 크게 빠졌잖아요. 그렇죠. 뭐 10%가 아니고 20%씩 빠져되니까는. 그래서 미국 시장을 닮아간다. 실적이 잘 안 나온 종목은 강하게 부러뜨리고 그리고 실적이 강하게 잘 나온 종목은 강하게 나름 버티는데 오늘 크래프톤 지금 차트고요. 컴투스 홀딩스를 볼까요? 오늘 컴투스 홀딩스가 15% 반등 나왔습니다. 야, 그러니까 실적 좋다고. 네. 근데 실적이 제가 열어봤더니 그냥 컨센보다 조금 더 잘 나온 수치지 이게 어제 이렇게 크게 빠지고서요. 어제는 게임주가 안 빠진 종목이 없었죠. 어제 기준으로 장중에 저가가 21%였고 종가가 15%인데 15% 빼고 15% 오르는 이런 극심한 변동성. 어제 손절 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럼 오늘 약 오른 거예요, 또. 그렇죠. 예. 근데 그 원인이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다 하면은 종목이 한 5% 이렇게 오르지. 이렇게 15% 정도 이렇게 크게 오를 정도의 잠시만요. 마이크를 좀 위로 올리죠. 15% 오를 정도의 그런 시장의 열광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익부 빈익빈. 근데 요거는 너무 좋은 표현이고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약간 깡패 같은 겁니다. 솔직히 너무 심하게 오늘 이런 짤이 돌았는데요. 물론 종목을 대비하기 좀 그렇고 이렇게 손을 묶어놨더라고요. 묶어놓고 뭐 종목들을 하나씩 패는 겁니다. 이런 짤이 돌더라고요. 대응을 못하게. 돌아가면서 묶어놓고 패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당히 해야지 손절을 치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야 했을 때 한 4, 5% 정도 혹은 차트를 좀 이탈시키고 과거의 장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및 물론 저도 포함을 해서요. 대응할 수 있는 전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팹니다. 아까 미국 시장 페이스북도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시장을 답습하고 배우는데 좋은 거를 배워야 되는데 아니 페이스북이 하루에 26.4% 빠졌어요. 26%. 네. 그러니까는 나쁜 건 배우는 겁니다. 그럼 올라올 때 크게 올라와야죠. 그렇지. 근데 올라올 때 크게 올라오는 건 못 배우고 패는 건 배운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4분기 실적 컨센이거든요. 기본 1번적으로 4분기 실적은요. 실적이라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틀리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대부분 일회성 비용이 많이 상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정치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22년도 올해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 그래서 4분기 실적에 저도 매매하면서 왜 그러냐면 1월 달에 워낙 1월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2월에는요. 작은 종목들의 상패주의보 요것만 좀 저희가 신경을 썼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올해는요. 1월 시작부터 이렇게 됐다가 오늘 시장이 코스닥이 2% 넘게 빠졌는데 한두 종목 같은 게 하한달 쳤거든요. 상패주의가 보호가 도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만 주의하면서 올해 가이던스라는 올해 실적이 혹은 성장이 나오는 종목들을 스터디하는 시즌이었는데 아니 솔직히 이제 뭐 매니저분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4분기 챙겼다고. 그렇죠. 근데 4분기가 매우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직 원래 발표는. 4분기는 그러려니 하고 네. 넘어갔었잖아요. 네, 네. 그냥.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안 좋은 거만 배우게 된 거 맞고 그리고 극단의 변동성이 너무 나오는 중이니 우리 투자자분들 물론 제가 오늘 극단에 있는 두 종만 보여드려서 더 그래 크게 와닿으실 수도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의 소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도 조금 안 좋은 거 말씀드려가지고 여기 카카오 좀 보면서 좀 말씀 좀 들어볼게요. 근데 예. 이게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실적 발표를 안 했다. 원래 자신이 없을 경우에 자꾸 뒤로 늦추잖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전조 증상이 있으니 맞습니다. 어지간하면 미리 우리 그 장중 라이브에서도 얘기했는데 한 30%든 50%든 좀 이렇게 덜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덜어놔야 되는데요. 이미 덜어내기 못할 정도까지 빠졌죠. 빠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진행하시는 분들의 성향마다 이건 좀 다릅니다. 다른데 이미 그렇게 우려를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 종목들의 경우는요. 이미 위에서 40% 이상 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빠질지언정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30% 덜어내봤자 이만큼 산 거 이만큼 빠져가 여기 30% 덜어내면 남은 거 별로 없습니다.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그러면은 계좌 내에서 그 종목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가끔 상담을 할 때 그 계좌를 오픈을 하시고 주식을 입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타사에서 거래했던 거를. 그 입고를 받으면은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요. 정말로 의미 있는 종목을 치는 겁니다. 의미 있다라는 얘기는 의미 없는 종목을 의미 없는? 네, 치는 겁니다. 의미 없는 종목이 뭐냐면 꽤 많은 금액을 하시는데 몇십만 원 들어있는 거. 그 종목이 30개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 얘 1억을 한다 하시면 30만 원 매수한 종목. 근데 30만 원 매수한 게 15만 원 남아 있습니다. 7만 원 남아 있고요. 근데 그거 종목을 상담을 해요. 그럼 저는 이제 얘기를 하죠. 이거 의미 없는 거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그냥 의미 없는 거는 그냥. 네. 그러면은 바로 팔아버려야 됩니다. 그냥. 왜냐면은 30개에서 15개가 돼야지 그 안에서 15개 가지고 전략을 고민하고 뭘 할 수가 있는데 그 15개, 나머지 15개가 유상증자를 언제 해야 되고 신주 인수권 워런트를 내가 참여할지 말지 100만 원 갖고 있는데 워런트가 10% 나와요. 근데 그 종목을 내가 참여할까 말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죠, 그건. 그래서 뭐 지금 좀 이따 전략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일단 지금 시기가 그것들을 내가 미리 지금까지 전조 현상을 가지고 그 종목들을 때릴지 말지 혹은 줄일지 말지를 고민하는 시기도 맞긴 맞지만 그거보다 더 급선무인 경우는 내 계좌에 현금이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다음에 주도주가 나오던 반등이 나올 때 뭐가 내가 그걸 살지 이거를 더 고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급선무는요. 근데 의외로 네. 그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게 한 30개 종목, 20, 30개 되면은요. 처음에는 삼성전자 혹은 현대차로 시작을 하실 겁니다, 아마. 그렇지. 우량주 중심으로. 네. 하다가 중간에 이제 조금 중소형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TV를 보고 혹은 종목 추천을 하는 뭔가의 그 채널을 보고 거기서 약간은 현혹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뭐 어디서 봤는데 드디어 하락장에도 수익이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인버스? 이게 지금 약간은 시장 빠질 때 레파토리거든요.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인버스를 사시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좀 매수 매도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시기에 굳이 인버스를 사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좀 높을 때 3천 정도면 몰라도 맞아요. 지금 이미 많이 빠질 대로 맞습니다. 빠졌는데 네. 그 얘기는 정말 시장이 완전히 망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500, 2,300 막. 응?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2,500 가면 인버스 다 사야죠. 다 손절치고. 근데 그거를 빼고, 그러니까 기존에 물린 종목들은 두고 나머지 10% 있는 현금과 인버스를 산다. 그러면 인버스가 수익이 나면 나머지 90%의 종목은 더 빠질 텐데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해지를 할 수 있다 하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지는 현금으로 하는 겁니다. 현금 보유를 하자. 네. 일단 그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조금 시장이 금요일인 것 치고는 금요일 날 오르면 기분이 좋은데 저도 이제 기분이 안 좋게 좀 마감을 하고 온 상황이고요. 일단 뭐 하락하는데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것도 연속으로. 그러더라도 하락을 하더라도 조금 기분 좋은 하락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하락은요. 50포인트 빠졌다가 20포인트 하락으로 끝나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트라이가 됩니다. 코스닥도 3% 빠졌다가 1% 마이너스로 끝나면 종가까지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오늘처럼 거래소는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 코스닥은 반등 나온 척 또 종가가 좀 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인 종목들의 대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그 이제 게임주 어제부터 하락이 크게 시작된 모 종목은 어제 오늘 합쳐서 35% 빠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종목들이 꽤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종목은 잘 버텼었는데 이틀 동안 빠진 거고 다른 건 이미 30% 40% 빠져 있고 그러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막상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장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나마 고무적으로 본 거는요. 카카오. 카카오가 오늘 그래도 5% 상승하면서 네네.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라든지 혹은 회사 정책을 얘기를 했는데 실적 발표 내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 4분기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천억이었는데 1,000억 정도 빠진 상황이고요. 예. 예. 잠시만요. 예. 마이크를 이쪽에다 잘 채워드리죠. 이게 자꾸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자꾸 가려져서 죄송합니다. 예. 나가는데. 일단 그랬고 그러니까 4분기 컨센이 2천억 근데 발표한 건 1,000억 정도 대충 근데 그건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오늘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잠깐 차트 좀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지금 최근에 오늘 정도 상승이 꽤 많은 거래량을 동반을 한 겁니다. 그러네. 물론 1월 6일 날 빠질 때보다는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지금 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조금 의미를 줄 수가 있는데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주주 친화 정책 그 중에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제 시장 보시면은 KB금융이 강하게 신고가를 쓸 때 물론 은행주가 다 좋긴 했지만은 KB금융도 자사주 소각 내용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우리 코리아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주주 친화 정책이 적다라는 거를 카카오에서 이렇게 늦게나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디테일하게는 그 이익 잉여금, 현금 잉여금의 5% 정도를 배당을 하겠다는 거고 나머지는 또 이제 그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쓰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봤을 때 전 아침에 좀 빠지고 있었거든요. 빠지고 있었는데 오늘 뜨겠다 생각은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기대하고 있었었던 혹은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있었었던 정책이거든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의견도 있기는 해요. 뭐냐면 카카오는 성장주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성장주를 매도하는 시점을 배당을 주는 시점, 더 이상 성장이 안 보일 때 이제 주주 정책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그 3천억이라는 돈을 신규 어떤 그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다가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그게 큰 어떤 그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충분히 성장주 논리에서는 그게 더 큰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거는요. 신뢰입니다. 하긴 워낙 신뢰를 잃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있더라고요. 쪼개기는 아니었다 뭐 이런 변명을 한 거에 대해서. 하면서 앞으로 물적 분할은 이제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근데 이미 다 해놨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요. 근데 저는 누구보다도 시장 친화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도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상승 트리거가 나오길 바라는 거고. 근데 정말로 카카오 주주분들은 15만 원, 20만 원에서 이렇게 지금 8만 원대까지 저점이 82,200원이거든요. 이렇게 빠졌을 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카카오 가지고 반토막 난다는 건 특히 저 고점에 물려쳤던 네. 분들의 상황을 보면은 삼성전자 짜증 난다고 팔아가지고 오신 분들도 꽤 된단 말이에요. 저 고가에서. 엄청 많습니다. 네. 예, 엄청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삼성전자 들고 있을 거리예요. 그렇지. 제가 저희 8.15 처음 출연할 때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카카오 같은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재작년에 카카오 같은. 근데 그렇게 믿었었던 시대의 주식이 코로나 시대를 처음 지나면서 주식이 이렇게 규제부터 시작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근데 빠지는 것도 좀 반등을 주면서 빠져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줄줄줄 밀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더라도 시장에서 조금은 원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 시장을 굉장히 우리 투자자분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혹은 실망을 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도 거버넌스 이슈니까. 맞습니다. 그 두 종목이 카카오랑 에코프로비엠인데 오늘 오전에서 오전 사이에 이제 IR을 했습니다. IR을 했는데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단 내부자 거래 이슈 관련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디테일한 말은 어렵지만 알다시피 회사 차원보다는 그 개개인의 직원 개인의 내용이기 때문에 회사 측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 우리 화재 사고 관련해서 얼만큼 이익 컨셉이 줄었느냐 이걸 좀 디테일하게 밝혔습니다. 근데 그렇게 밝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였으면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오늘 4% 정도 플러스 났고 잠깐 차트 보면은요. 그래서 4% 플러스 났고 장중 6%까지 플러스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아시는 것처럼 주가가 반영해야지 그것은 시장에서 먹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장이 무지 안 좋긴 했지만 저는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그래도 조금의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카카오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하나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많은 기업들이 주주를 위한다라는 명분하에 자사주 매입을 하거든. 그런데 문제는 한 다음에 소각을 해야 이게 진정한 의미의 주주가치 환원인데 하고 나서 나중에 블록들로 어떻게든 또 맞아요. 팔아가지고 이게 시장에 다시 나오니까 자사주에도 별로 우리가 의미를 못 가져요. 우리가 세계적인 대기업인 애플이 그렇게 이익을 잘 내기도 했지만 조정 없이 크게 가는 이유는 주기적으로 소각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저는 우리 코리아 시장에도 좀 퍼졌으면 하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퍼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주식은요. 어떻게 보면은 유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그런 상장사들의 유행이 빨리 퍼졌으면 아까 직원이랑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적 분할하고 뭐 하면서 주가 빠지는 것보다 빠져서 분할해서 그 종목을 가지고 뭘 하는 거죠. 사업을 펼치는 것보다 주주 친화적인 행동을 해 주가 오른 거에 가지고 오히려 그 주주직을 담보로 어떤 걸 하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여튼 지금은 워낙 시장의 경영진들이 네. 뭐 물적 분할 이슈가 됐든 LG부터 포함한 네, 네. 여러 대기업들
이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경영진 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 자각이라든지 혹은 내용을 했으면 충분히 바라고 있겠고요. 네. 일단 이게 이렇게 된다면은 좀 약간 드는 생각인데 지금 코리아 시장이 그 상승을 하려면 전통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려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것보다 오히려 저는 이런 그 회사의 정책들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그 사실 어저께 그 전문가분을 모시고 지금 한국의 그 물적 분할한 기업들의 네. 면면을 전부 한번 이제 나열을 하면서 예. 이것이 얼마나 그 안 좋은 것인지 네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이 참으면 안 된다. 네네. 그리고 다 나하고 상관없는 내가 들고 있자는 주식이라고 해서 외면을 하면 결국 다음엔 내가 당할 것이다. 맞습니다. 예. 뭐 이런 논리로 이제 좀 방송을 만들어서 나갔는데 그때 그 전문가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러저러한 미국의 그 강력한 법 규정들을 한국에 적용한다면 삼성전자니 무슨 LG니 다 외국으로 나갈 거다. 예. 그런 외신의 그 기자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대요. 그런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랬대.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모든 CEO들이 지금 다 감방에서 평생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낙 강력하니까. 워낙 강력하죠. 네, 진짜로. 지금의 한국에서 이 정도 법 규정으로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불법을 저질러도 나가면은 뭐 평생 깜빵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른 정말 재벌 기업 회장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약간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은 슬픈 현실이지. 슬픈 현실입니다, 정말로. 네. 근데 반박을 못 하겠어.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근데 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거 전에 그 이경민 팀장도 그 얘기를 해요. 원래 워낙 강세론자였는데 작년에 이상하다. 이 공급단에서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뭐 이 물류 대란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빠질 것 같다. 갑자기 뷰를 바꿨단 말이에요. 욕을 먹어도. 그러면서 근데 어쨌든 뭐 조정이 좀 있었죠. 근데 한 번의 조정이 더 있지 않겠냐. 그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쌍바닥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의외로 이번에 조정이 있게 되는 이것이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겠냐라고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주식을 오래 해온 시장 참여자들이 아마 그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생각을 하고요. 편하게 이제 주식이 하락을 나오면은 외바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번의 하락보다는 그다음에 올랐다가 어느 정도는 저점을 테스트하고 오르는 거. 그러니까 전저점을 테스트하면 쌍바닥이고 전저점 테스트지 않고 그 중간에 오르면은 약간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짝꿍댕이 패턴이죠, 이렇게. 근데 대부분 지수가 오를 때 한 번 정도는 더 하락을 하고 올랐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하락을 할 때 그만큼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근데 그 문제가 완샷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해결 과정이 한 번 정도 하락을 나온다. 주린 투자자분들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저는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망의 엔솔 MSCI 편입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엔솔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가 그거 이제 중간단에 방점을 찍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랑 갑자기 미국 시장도 안 좋아져요. 그럼 어느 정도는 맞물릴 수가 있는 거고 이 두 번째 바닥을 찍을 때 경험적으로 두 번째 밀릴 때가 제일 힘듭니다. 지금처럼. 그렇지. 예. 요때 왜냐하면 사람이 심리가 더 약해 한 번 공격을 받아서 약간 약해진 상태에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어쨌든 버텨서 다시 올라와. 그럼 안 팔길 잘했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빠지면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아마 오늘의 그 극단적인 시장 공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두 번째 오르다가 두 번째 빠져버리면 대부분 종목들이 전 저점을 이탈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상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전 하이닉스 하나도 안 빠지고 오히려 플러스가 나는데 그 두 종목이 그래 크게 버티고 있는데 나머지가 빠지면요 더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수는 밑에서 150포인트 올라와 있는데 내 종목은 2600포인트보다 평가 금액이 더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행이다. 와, 그래도 지수 이제 더 이상 안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계좌 잔고는 더 빠져 있다. 이게 사람이 미치는 거고요. 그게 오늘의 게임주로 대변되는 거긴 한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바닥은 원래 없었고요. 없었고, 두 번째 바닥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 극단적으로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구간을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의 특성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으니 다음번 하락 혹은 지금도 잘 버텨야 된다. 그리고 소위 현금을 쟁여놨던 투자자분들이 있으면 슬슬 그 다음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는 한번 매수 타점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제가 월요일날 나와서도 슬슬 매수 타점을 했는데 그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카카오같이 많이 빠진 주식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하락일 때 올라오는 종목들은요, 아마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이번에 올라오는 이번에 주식들. 올라올 때는요. 이게 왜냐하면 그 하락을 딛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락일 때, 첫 번째 하락일 때 낙폭과대가 올라왔는데 시클리컬 주식이던 올라왔는데 그 다음 상승일 때 뭐가 될 것이냐. 주도주인데 지금 그런 후보군들이 있죠. 첫 번째 리오프닝. 그렇죠. 리오프닝. 네. 그리고 오늘까지도 강한 은행주 같은 가치주. 가치주. 그리고 오늘 카카오 같은 성장주. 성장주. 그리고 지금 좋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네 가지 군으로 나눠서 한번 포트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섹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네. 자율주행이라든가 최근까지 그 좀 각광을 받았던 그런 섹터들은 일단 좀 이렇게 제외를 하는 건가요? 지금 그게 흐름이 안 좋으니? 성장의 정말로 끝판왕이거든요. 그 섹터가. 아, 그러니까 꿈이 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다. 거기가 제외된다는 표현을 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종목들은요, 시세를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습니다. 아, 하긴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추세 매매 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시장의 흐름상 지금의 어떤 실적을 보여주는 주들이 먼저 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좀 더 그 PER 배수가 높은 그러니까 성장주 개념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이런 우리 메타버스 같은 이런 것들이 튀어오를 것이다. 소위 끝판왕 주식들인데. 끝판왕. 예. 끝판왕 주식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죠. 당연하죠. 예.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논리가 사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메타버스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를 도대체 얼마 벌지 몰라. 맞아요. 얼마 손해 볼지도 모르지만 얼마 벌지도 몰라. 이게 기업 가치를 애매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꿈을 계속 크게 가질 수 있는 상승 이유.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황당하긴 한데. 지금 황당하죠. 저도 얘기하면서도 황당합니다. 근데 그때 이게 먹혔단 말이에요. 오르니까는요. 그러면서 오르니까. 네. 시장에서 반응을 하니까. TER 신경 쓰지 마.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장주는 원래 이런 거야. 모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꿈이 실적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근데 그게 항상 시장에서 빠졌다 올라올 때는 그런 종목들은 마지막 성장선에서 퍼졌었거든요. 그러니 그 종목들은 양봉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섹터가 다 플러스가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빠르게 할 필요 없다. 소위 이제 메타 같은 경우, 메타버스 섹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랑 많이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메타 플랫폼인데, 메타 플랫폼 주식이 좀 전에 우리 얘기하면 전 20%씩 빠졌고, 근데 제가 메타 관련 섹터가 정리되어 있잖아요. 종목들이 전일 미국에서 페이스북 오르면 그 종목들이 오르더라고요. 그 지금 제 며칠의 시장의 어떤 방향성은 페이스북이 올라야지 그 종목들은 오른다라고 보는 게 맞고, 페이스북과 그 전에 오를 때는요 로블록스 보면서 올랐거든요. 그렇죠. 로블록스가 네네. 기준이었죠. 그럼 로블록스에서 페이스북으로 옮긴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약간 팁스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그 관종판이 있으면 거기에 메타버스 써놓고서 중간에 로블록스랑 페이스북을 같이 넣어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주식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컨트롤하기가 좀 편한 거죠. 근데 페이스북을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물론 미국 주식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주식이라는 속성은 비슷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빠진 이유는요,
메타 플랫폼을 넘어가면서 실적이 미스가 난 거거든요. 그리고 동영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원래 성장하는 회사들은요. 중간에 회사 방향을 바꿀 때 실적의 미스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중간이 지금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작년에도 막 올라올 때 소위 그 종목들을 약간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지금 꿈을 먹고 사는데 그 종목들 중에 일부 종목들은 정말 실적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 정말 몇 가지 종목들만 실적이 애드되면서 그 종목들이 이 조정되는 시기에 주도주로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해갖고 다른 분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가가 빠져 있을 뿐이지 막상 말씀드린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가 걸릴 수는 있고요. 그럴 수 있고 그냥 직원들 표현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 관련해서는 그 모멘텀을 따져보면 결국에는 지금 오큘러스라든가 VR이라고 그러나요? 맞습니다. 예. 이쪽의 기기 그 제품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얻어지는 반응 이거의 기대 이상일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맞습니다. 최근에 어떤 모멘텀이지 않겠냐. 그럼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 근데 아마도 시장은 또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XR 기기가 출시된다. 혹은 출시돼서 어떤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했다라는 것만 나오더라도 열광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시즌은 일단 지금 금리 인상기 혹은 금리 인상이 너무나 강력하게 성장주를 밟아버릴 수 있는 환경으로 갔을 때는 그게 뉴스가 나오더라도 안 움직일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 시즌은 일단은 3월에 50bp를 올리든 그렇죠. 일단 금리 인상을 해야. 25bp를 오르든 25bp는 당연한 거고 50bp인데 어제 나온 얘기는 뭐 상반기에 1%를 올려야 돼. 100bp를 올려야 된다. 그러면 50bp 올리고 매달 올려야 되거든요. 그만큼 극단적인 상황이 된다. 이건데 글쎄요. 이게 저는 그 마켓 애널리스트 분이 아니라서 제가 다 놓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시장 아무리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메인은 금융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주식시장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또 그렇습니다. 선거철도 예. 다가오는데 맞습니다. 그쪽도 예. 가을이죠 거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저러한 것들 봤을 때 합리적으로 우리는 어쨌든 3월 금리 인상이 빨리 어떻게 돼야 그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이라도 해소가 되면서 상승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기대를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하는데 그 기대대로 될지 안 될지 이게 이제 가봐야 되는 거죠. 그 갈지 안 갈지 될지 안 될지가 불확실성이죠. 그렇지. 예. 이제까지의 데이터로는 100% 금리 인상을 하는 구간에서는 주가 상승을 했다. 이게 이제까지의 논리인데. 지금까지 논리죠. 그러나 예외라는 건 항상 있지 않냐. 그렇죠. 그게 이번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렇죠. 이게 이제 불안감이거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본은 미국 시장이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미국이 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혹은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게 기본은요. 미국의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에 실업 수당을 받는 게 저기 알바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는 고용이 회복이 안 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들이 만든 건데 우리는 그 지들이 만든 거를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일단 좀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우리가 비관적이 될 필요도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쌍바닥 우리가 다음 주 뭐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요 앞전과 같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을 거를 기대하자. 그러니까 마음 먹고 있으면 일단 그래도 덜 충격받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바닥의 쌍바닥을 확인시키면서 상승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시그널로 보자. 일단 그렇게 저는 믿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대감인 거죠. 기대감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거기에서 반등하는 두 번째 상승하는 그 섹터.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주도주를 찾는다는 거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개별주가 오르기보다는 그 섹터가 같이 움직여야 주도주라고 봐야 되는 거죠. 주도주의 조건은요. 네. 그 섹터가 같이 오르는데요. 가장 강력한 조건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속성이라는 건 뭘 의미하죠? 계속 올라야 되는 거죠. 매일? 그래도 2, 3일 한 번은 쉬더라도 계속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와야 얘네가 주도주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그래도 가시적으로 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시장이 빠지더라도 그 주도주 빠지지 않을 때요. 그 섹터가. 그 섹터가. 네, 작년 8월에 2차 전지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섹터 내에서 그래도 우리가 또 대장주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장 크게 오르는 주식을 잡아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분간을 해요? 대장주는? 아마 그렇게 주도 섹터가 판명이 되면은요, 거기서는 시총 상위 종목보다는요, 실적 성장성이 가시성이 높은 걸 올릴 겁니다. 아마 그거는 정말로 바뀔 거예요. 조금씩 시장의 컬러마다 바뀌는데 아무래도 잘 오르는 주식이 되겠죠.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은 지금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은요, 귀에 안 들어오실 겁니다. 그렇지. 정말 저도 인정을 하면 저도 알고요.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위 우리가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저도 매매하다가요, 이런 후회를 했습니다. 이거 좀만 더 둘 걸 했습니다. 계속 오르니까는요. 그 게임주였죠, 그게. 그렇지. 예. 왜냐면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었던 그런 불안감이라든 이런 것 때문에 그 종목을 크게, 그냥 길게 못 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갔었었죠. 지금은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소위 작년에 주도주로 불렀던 섹터들이 너무나 무섭게 빠졌기 때문에 감히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또 그런 시기는요, 옵니다. 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1년 내 주도 섹터는 안 태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매년 상반기에서 요거 시즌까지 말씀드릴까요? 9월에 10월까지입니다. 9월에 10월까지가 가장 강력합니다. 9월, 10월이? 네. 그러니까 상반기 한 3월일 수도 있고 4월일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태어나서 9월에서 10월까지 강력한 꽃을 피우고 한 5달, 6달 한 갑니다. 5, 6개월 네. 정도? 그리고 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혹은 제가 소통했었던 뭐 선수급들 혹은 그런 분들이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월까지 하고 안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아직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가 되는지. 예. 이제 지금 이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 튀어오르는 주식에서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 종목들을 사시는 분들은요, 가격 상관하지 않고 신고가 날 때 사거든요. 신고가. 네. 그러니까 그게 시장의 탄력성이고 시장의 메커니즘인데 지금 이제 솔직히 이제 제 기준에서 한 달 반 주식 하락은요, 어떻게 할까? 힘들긴 하죠. 힘든데 정말 힘들었던 시기보다는 좀 덜 기간입니다. 덜한 기간이에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워낙 그러니까는 한 1, 2년 정도 시간이 경험이 없으시니까는 우리 소위 동학개미들. 네. 이런 분들. 그래서 제 댓글을 보면은 저는 그 댓글을 안 보면 좀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댓글을 보니까 제가 더 힘들어져요. 죽겠다 하니까는. 그러면은 그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건데 투자자분들께서 이럴 때 내 투자 철학을 잘 세워놓고 잘 답습을 해놔야지 정말로 우리들이 원하는 시기. 그 한마디 더 드리자면은 정말로 이제 오래 매매하셨던 분들은 1년에 수익 낼 수 있는 개월 수를 3달에서 4달 정도 봅니다. 나머지는 다 물려 있습니다. 그 몇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많이 먹는 거죠. 많이 먹고 나머지 기간 동안 덜 깨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들은 매일 수익이 나고 싶어 하고 매달 전월 대비해서 내가 얼만큼 수익이 났는지 이걸 비교를 하는데 막상 또 시장은 또 그렇게 녹록치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는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예상이 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주식들의 현재 상황을 한번 좀 다뤄보죠. 일단 리오프닝주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올랐죠. 네. 올랐는데 보니까 뭐 항공주도 보니까 거의 한 30% 가까이 오른 것 같고요. 각자 그럼요. LCC가 됐든 네. 뭐가 됐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어가자니 고점에 물릴 것 같고. 그렇죠. 예. 네. 그렇다고 보자니 계속 오를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네. 일단 리오프닝주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을 산다면 리오프닝을 사야죠. 현재는 모멘텀이 있다. 근데 저는 리오프닝은요, 현금이 50% 있을 때 10%를 담겠습니다. 50% 있을 때 10%. 네. 그러니까 그럼- 비중 20%네. 그렇죠.
담겠다면 그 정도의 수준이지 뭔가 많이 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대한항공 차트인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의 전고점 수준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전고점 수준이니까 우리가 지금 무수하게 주식을 매매할 때 이 정도 수준에서 한 번씩 물렸거든요. 여기서 들어가면. 그리고 최근에 주도 섹터였던 의료 있잖아요. 네. 잠시만요. 한세실업인데요. 한세실업. 대표적으로 그냥. 사실은 어제 주식을 하는 뭐 투자자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습니다. 요거 신고가 뚫을 것 같은데 어제 한세실업을 사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장이 더 가면 좋은데 장이 여기 살짝 삐끗하면 전고점 달랑달랑 거리는 종목들은 살짝 5일선까지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빠졌거든요. 제가 잘 맞췄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소위 주식을 살려면 버틸 수 있는 구간에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잘 사야 된다. 맞습니다. 가격 좋은 착한 가격에. 네. 왜 그러냐면은요. 이미 다른 종목들 물려 있잖아요. 물려 있는데 여기 나머지 현금을 썼는데 이거까지 물려버리면은 사람이 힘듭니다. 지금도 힘든 거 인정하는데 얼마나 아껴놨던 현금입니까? 그거 했는데 굳이 지금 전고점 부분 자리에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더 가면 할 말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한세실업은요. 논리가 좋지 않습니까? 의료 섹터에다가 미국 향 매출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러면 종목 입장에 봤을 땐 진짜 좋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논리가 막히는 게 없어요. 막히는 게. 근데 경험적으로 정말로 좋았던 종목은 사서 물렸던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죠. 장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장이 정상적인 시기에는 어떨 때 사냐면요. 이 자리에서 갭 상승한 다음에 신고가 쏠 때 삽니다. 차라리. 완전히 그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거래가 터지면서 그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소위 브로커라는 저 같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굳이 좋습니다. 진짜로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전고점 부근 그리고 저번 그 11월 달에도 벗기지 못한 요 자리에서 주식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더라도 조금 21선 정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조금 했을 때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게 어떻겠느냐예요. 그럼 일단 리오프닝은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근데 리오프닝 가운데서도 워낙 섹터가 여러 가잖아요. 네. 그 산업이 여러 개잖아요. 네네. 좀 탑픽으로 보시는 선호 업종은 어디예요? 저는 그러더라도 항공입니다. 항공? 네. 왜냐하면은 그 항공은요. 이게 지금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화물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삐끗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고요. 근데 화물 수요를 생각한다는 거는 뭐 결국 대한항공을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LCC랑 이쪽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LCC도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유상증자가 진행된 곳이 있고 안 진행된 곳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에서 그걸 그 감자라든가 네. 증자라든가 이슈가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2월이잖아요. 2월에 또 약간 그런 이슈들이 불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LCC는 못 사겠는 겁니다. 그렇죠. 리스크를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차라리 대한항공이라는 큰 종목들을 사야 되고 그리고 여행업종은 그러면 하나투어가 탑픽이죠. 이미 구조조정을 했으니까는. 했는데 그렇게 좀 쉽게 수익을 줄까 지금부터. 그렇지. 뭐 이번에 까먹은 게 1,200억인가 뭐 그렇다면 그럼요. 그거를 1년에 뭐 네. 수익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다 채우려면 도대체 한 10년은 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투자대 얘기를 하잖아요. 투자대에 나가서 종목을 얘기했는데 이번 주 말한 종목이요. 리조트 업체를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섹터는 안 튀었거든요. 안 튀었으니까 오히려 튀기 전에 잡아놓고 편하게 기다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많이 오른 거보다는 덜 오른 거에 집중을 하자. 오히려 차라리 그게 낫고 그리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카지노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카지노가 오늘 증권사 보고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증권사 보고서 나온 줄 어떻게 알았겠어 몰랐죠. 아직 보고 알았는데 아마도 이제 작년의 기억으로 메커니즘은 이제 여행, 항공, 그 다음에 이제 제 기억에는 이제 그 레저라든지 호텔 이쪽
이쪽이 올랐었고 그러면 그거를 미리 길목을 지키고 기다리는 게 어떨까? 일단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탑픽이라 한번 이제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는 실적이 되는 종목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항공으로 네, 항공을 항공이- 생각한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 타이밍, 매매 타이밍을 맞추자. 쌀 때 사고 비싸면 팔고. 그러니까 이 현금 보유를 줄였다 늘렸다 해가면서 하자. 근데 이게 또 말처럼 쉬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특히 주린이들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정답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혹자들은 그런 말을 조금 약간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통화를 해보면은요, 이게 어제 오늘 많이 빠지는, 뭐 며칠도 빠졌고요. 빠질 때마다 전화가 와요. 더 사겠습니다. 용감하신 분인데. 그리고 요 며칠은 또 올랐으니까 더 사겠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참으시는 분과 참지 않는 분의 차이가 저는 오히려 주린인가 아닌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참는 분이 더 고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참는 분이 고수죠. 근데 또 다른 면으로는 이렇게 그 싸다고 생각이 될 때 분할 매수 개념으로 계속 모아나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분할 매수를 할 거면은요,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는데 잘 되지가 않을 겁니다. 분할 매수는 100주씩 사야 되거든요.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일정하게 똑같은 타이밍에 의해서 골고루 사야 되는데. 제가 요런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요. 저 사원 때요. 신입사원 때 모 이제 선배님이 이제 저한테 주문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문에 종목이 있고요. 시간이 써 있습니다. 9시 100주, 9시 반, 10시 10시 반, 100주. 그래도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은 직장이 있으시고 아이도 있고 그거를 시계열적으로 분할 매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저 별로 못 봤고요. 그렇죠. 예. 쉽지 않죠. 그래서 종목이 빠질까봐 미리 비중을 줄이는 것도 리스크 관리입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거는 무수히 들으셨을 거고요. 하지만은 빠진 종목을 추가 매수하지 않고 현금을 두는 것도 리스크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금을 두고 리스크 관리하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뭐가 될지 모르는 시장이 올라올 때 그 종목을 사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에 그 한 방. 네, 그걸 사기 위함입니다. 그거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거의 짜릿함은 조금 더 오실 겁니다. 투자자분께서. 아, 근데 또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 빠질 때 버틴다는 게 정말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현금이 있으면 말대로 그래 내가 빠지면 마지막 거 하나 요거를 노린다라는 그 심리 상태가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도 한다. 제가 이 얘기를 1년째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셨다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섣부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게 최적이지 않을까, 최저이지 않을까 해서 쉽게 쓰는 거지, 돈을. 그리고 들어갔다가 단타 칩니다. 단타 치는데 단타 치는 건 좋아요. 저도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이 3연속 손절이 나갔거든요. 장이 어려웠으니까. 근데 저는 팍팍 쳐버립니다. 근데 못 칩니다. 그러면 그게 물린 거예요, 또. 그렇지. 예. 그게 또 물린 거예요. 그 현금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확률이 높은 시장이 될 때까지 저는 기다렸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점에 살려고 하지 말고 확인하고 좀 비싼 값에라도 맞습니다. 돌아섰을 때. 네네. 아, 근데 그거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주린이들 입장에서는 자꾸 최저점에 팔고 싶고 최고점에 팔고 싶은 그 심리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해는 하죠.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헷갈리는데요. 근데 이거를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차이가 항상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고요. 갈렸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예전에는 이런 식의 리밸런싱을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리밸런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일단. 네. 예. 아니 근데 지금 한세 실험 말씀하셔가지고 차트를 보고 있는데 월봉 차트로 보고 있는데 이게 상장했을 때 한 3,000원 요 정도 수준이었네요. 엄청 올랐죠. 이거 가지고 그냥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장기 투자로 봤어도 이거 10배고 이상 나왔는데요. 아유, 그럼요. 안 나온 종목 없습니다. 아니, 이 앞전 방송에서 조니 대표님 방송을 했는데, 촬영을 했는데, 조니 대표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버틴다는 말을 쓰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주식시장이라는 건 원래 이런 거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잘 사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가면 되는데, 너무 투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그게 결국은 매매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려운 시장을 더 어렵게 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물량이 이제 손절 물량이 또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악성 매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30이 됐든 40이 됐든 이게 이제 그 상처 입고 마음 상해가지고 이제 나 이렇게 돈 조금 저 재테크하려고 들어왔다가 네네네. 재산만 날리고 네네. 나간다. 밤잠 못 자고 울고 있다. 마음 고생한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식시장을 떠난다는데 왜 주식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이 들어올 타임일까 나갈 타임일까? 그게 정말로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로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저도 상담을 할 때 저 오늘 낮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고객은 아닌데 그 이제 저희 건물에 있으신 분인데 언제 올라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있으면 뭐 사실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널렸지 이러는 거예요. 널렸지. 네.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또 널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금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물리신 분들 이 계좌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주식이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그렇지 않은 테마성에 맞습니다. 의해서 예. 너무 고가에 사신 분들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근데 또 그런 주식은 존니 대표님도 손절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러지 않은 주식으로 해서 조금씩 만회해 나가는 거. 네. 네, 하여튼 이렇게 힘들수록 결국은 우리가 그 기본 백투 베이직이라고 하나요? 그 예. 기본으로 돌아가서 주식 투자의 그 기본 원칙이랄까? 그 다음에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고 돈을 버는 사람들의 그 방식에 대해서 그게 워낙 고리타분할지라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매일 똑같은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러더라도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게 맞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방송하면 정말 힘든 거 토로하시는 분들 그럼요. 많거든요. 말씀 뭐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참 그럴 때마다 보는 마음이 괴로워요. 특히 저희 방송 채널 같은 경우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가정주부이신 분들도 네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 은퇴 자금이랄까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모아놓았던 목돈들 가지고 힘들어 하시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어쨌건 이럴 때일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주식시장에 환멸을 느끼고 나갈 때이냐 아니면 버텨서 다시 오를 수 있는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가야 될 때인가. 네. 요걸 한번 잘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고민은 끝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버티는지를 처음 겪기 때문에 그걸 내가 힘든 겁니다. 경험 있으신 분이야 뭐 잘하실 거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1, 2년밖에 안 되신 분들.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요. 저 맛있는 거 드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네, 예. 전혀 우울한 거 절대 저는 이게 컨디션 안 좋고 할 때 우울한 그 로맨틱한 그 블루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발라드 같은 네네. 음악들 이런 거 들으면은 확 다운이 되거든. 막 뭔가 센치해지고 네네. 사람이 약해지고 이럴 때일수록 막 진짜 신나는 경쾌한 이런 그럼요. 음악 예. 듣고 방송 보시고 책 보시고 네. 맛있는 거 드시고 네 이러면서 이 어려운 기간 버텨나가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유한타증권 박현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힘든 하루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편안하게 일단 주무시고요. 주말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좀 산책도 좀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힘내서 또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한번 잘 버텨나가 보시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수 저자님 2021년도에 네네.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벌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투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과정을 만드시죠? 네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이게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대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 만에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 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자꾸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씩밖에 그 예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거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한 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 하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